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음악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앨범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에서 함께하는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술 음악비평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3주 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요즘 이제 한창 공연 많이 보러 다니는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공연장 다니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 이제 3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통영국제음악제에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서울은 이제야 막 벚꽃이 만개할 즈음인데 거기는 이미 음악제 기간 중에 막 완전 만개가 해가지고 진짜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음악제 즐기고 왔고 이제 거기서 저도 일정이 막 이것저것 있어서 한 4개 정도 공연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보셨네요. 평소보다 적게 봤어요. 아, 평소보단 모자라셨나요? 그럼요. 평소에는 막 한 7, 8개도 보고 했었는데 올해는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좀 추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본 공연들이 조금 특징이 다 미디어가 있거나 뭐 영화랑 같이 하는 콘서트거나 아니면 라이브 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뭐 피아노 연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과 음악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눈도 귀도 즐거운 그런 공연들이었고요. 진짜 막 뭔가 다 같이 나와가서 와 오늘 이거는 진짜 난리 났다 너무 대단하다 했던 입을 모아 칭찬했던 공연도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그게 바로 그 라이브 애니메이션과 피아노 공연이었는데 애니메이션은 보통 애니메이션 작화를 엄청 다 열심히 해놓은 사람들이 틀어주잖아요. 네. 근데 라이브로 한다 그래서 도대체 뭐야 하고 이렇게 다들 그냥 물음표를 잔뜩 품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라이브 애니메이션. 네, 진짜 이렇게 선 하나 그리는 것부터 공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까만 화면을 띄워놓고 그래서 첫 곡이 뭐, 눈 위에 발자국이라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발자국이 하나하나 찍히는 것처럼 하얀색 점을 찍어 나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정말 그리더라고요. 우와. 네, 근데 물론 이게 또 약간의 뭐 사랑 이야기 같은 그 내러티브가 있는 거였어가지고 몇몇 부분에는 그 밑그림 같은 게 있었고 그 위에 인물을 그리거나 캐릭터를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어쨌건 그 캐릭터 그리는 거를 라이브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이야, 한 선이라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막 뭔가 어긋나면 어떡하지? 뭐 눈이 한쪽이 좀 작게 그려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완벽한 그림들이 계속 완성되더라고요. 대단하다.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곡 끝날 때마다 장면 하나 딱 완성되는 진짜 절묘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샌드아트 공연을 볼 때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샌드아트도 막 현장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려지는지 모르는데 끝나고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게 완성돼 있는 그런 비슷한 느낌. 이번 통영국제음악제 굉장히 좋았겠는데요. 가셨던 분들 아주 부럽습니다. 보뜰마을님이 벚꽃 속의 통영음악제 환상이었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은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 이번 주 내내 비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피는 듯하게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주말이 제일 기대됐는데 비 때문에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되네요. 주말 내내 비라는데요. 맞아요? 주말 토요일 내내 비 맞아요? 그 주말에 뭐 벚꽃놀이 갈 사람들도 다 마음을 접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음악도 들으시고 글도 많이 쓰고 하시는데 요새 많이 듣는 음악 장르는 어떤 것입니까? 요새 극장에서는 요즘 전통 공연 중에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당장 오늘 저녁에 이제 이자람의 신작 판소리를 또 들으러 가요. 눈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주인과 하인을 재창작한 작품인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오늘 듣게 될 것 같아서 네네. 판소리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듣고 있고요. 또 그냥 제가 음원 찾아가지고 듣는 것들은 한동안 이제 너무 그 공연장에서 뭐 현대적인 공연들을 많이 보고 되게 이렇게 정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니 R&B를 좀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 진짜요? 예, R&B, 소울 뮤지션 뭐 이런 것 좀 찾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듣는 음악, 그런 것들이 좀 현대 음악, 뭐 리듬이 이제 리드미컬하지는 않고 되게 음향적인 실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가끔씩 제가 찾아 들을 때 운전하면서 들을 때는 되게 이제 그루브를 같이 탈 수 있는 이런 걸 좀 오히려 찾아 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R&B를? R&B를 듣습니다. 운전도 그루브 넣어서 하십니까?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그러면 이제 비상 깜빡이 켜야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책 한 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작곡가 진은숙이라고 하는 현대음악 작곡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정말 본진, 제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인데 유명해진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이고 이제 이분에 대한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진은숙과의 대화, 우주의 끝에 다다르려는 작곡가의 온평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터뷰집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책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 진운숙과의 대화, 작곡가와의 대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왜 쓰냐, 뭘 쓰냐, 어떤 음악이었으면 좋겠나 이런 걸 합니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의 작곡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작곡가의 생각과 경험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작곡가라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현대음악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되게 다각도로 이 인터뷰집을 준비를 하셨어요. 이 책은 이제 진은숙 선생님 본인이 쓰시는 건 아니고 음악학자 이희경 선생님이 편집을 해가지고 엮은 책인데 네. 하나는 이제 조선일보 기자이신 김지수 기자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일반 대중의 시각으로 이 사람의 음악 세계를 조망하는 글도 있고 또 국악방송에 이제 원일 선생님이 하시던 여시아문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했었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제약회사 한 CTO 분께서 이제 이분 진은숙 작곡가랑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 물리학자 김상욱 선생님 네. 워낙 이제 대중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물리학자와 기자와 뭐 제약회사 CTO와 그리고 전통 음악가와 뭐 그런 사람들과 이제 되게 다각적인 대화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은숙이라는 작곡가가 말하는 내용도 궁금하지만 인터뷰이가 다 다르니까 네, 맞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각도로 물어봤을지 그게 그 사람들의 본진의 어떤 그 업무 내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책의 부제가 우주의 끝에 다다르려는 작곡가의 온평색입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비장하죠. 이 너무 사이즈가 커요. 네. 네. 근데 정말로 이 작곡가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되게 비장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오페라를 쓰고 계신데 그게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었던 뭐 볼프강 파울리라고 하는 물리학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물리학에 대한 오페라를 쓰고 있으니까 점점 더 이제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우주에 대한 생각들, 뭐 양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도 음악적인 관심이 이렇게 막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그런 물리학의 차원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이분 자체가 어떤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 우리가 가지 못한 미지의 영역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려는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태도로 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멋지고 비장한 힘 있는 부제를 달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뭐 어떤 생각이었을지 정말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다르고 다 각자 입장이 있는 거긴 한데 네. 이 우주의 끝에 다다르려는 작곡가 또 그런 작곡가의 온평생 이런 말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말? 쉽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누군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좀 들고요. 맞아요. 네네. 네. 우주의 끝에 다다른다고? 인간인데 예. 어떻게 운주에 가겠어요? 요새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로 너 뭐 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너 뭐 되라고 하기에는 뭐 된 사람 같잖아요. 이분은 정말 그렇죠.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맞아요. 그 뭐 된 사람인데 그래 좋아. 그럼 뭐 된 사람은 우주의 끝에 어떻게 다다르려고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도 들고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우리 진은숙 작곡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에 다녀온 그 통영국제음악제, 그 음악제의 예술 감독을 2022년부터 그랬죠. 맡고 네. 계세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이라는 것을 수상했는데 이게 음악계에서는 약간 노벨상 같은 정도의 그런 것을 가진 상이고 또 이제 워낙 너무 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뭐 정말 수상은 굳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정명훈 지휘자가 서울시향의 상임 지휘자이던 시절에 서울시향의 상임 작곡가를 지내면서 또 현대음악 공연 시리즈 뭐 아르스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리즈 공연을 굉장히 여러 차례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내가 현대음악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내가 새로운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모두 이 진훈숙의 영향권에 조금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그 기획자로서도 작곡가로서도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큰 네. 정말 뭐 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실제 그쵸. 이분의 어떤 성과나 이분이 음악계에 미친 영향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건데 신예슬 큐레이터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네. 어떤 음악인가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진훈숙 선생님의 세계는 되게 뒤틀린 동화의 세계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오늘 이상한 말 많이 나온다. 네. 뒤틀린 동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어떤 제가 이 작곡가의 곡을 처음 만난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의 오페라 무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DVD로 봤었는데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면 앨리스가 워낙 뭐 그냥 이상한 토끼굴로 들어가서 빠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그리는 이야기인데 진훈숙이 이것을 그릴 때 되게 복잡하고 이상하고 뒤틀린 음향들을 막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재미난 꿈의 세계인지 아니면은 위험한 세계인지 막 잘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복잡한 감각들을 주는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동화 같은 것들을 즐긴다고 했을 때 뭐 정말 영유아의 어린이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동화의 세계가 있다면은 어른들도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뭐 그림 형제의 동화를 조금 더 잔혹동화 스타일로 본다던가 아니면 약간 공포 느낌으로 그거 재해석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진훈숙 작곡가의 곡에서도 저도 되게 뭐 재밌고 축제 같고 뭔가 이렇게 뭐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 장면을 막 떠올리는데 그게 그냥 마냥 그렇게 꽃밭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뭔가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 논리정연한 뭔가 생긴다기보다는 정말 꿈에서나 볼 법한 알 수 없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세계여서 그래서 저는 약간 뒤틀린 동화의 세계다. 약간 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님은 약간 그 본인이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게 펼쳐지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게 왜 좋아요. 그러냐면요. 네.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게 펼쳐졌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그쵸.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신나요? 충격적이다, 너무 좋다 막 이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예. 예전에는 저도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이게 뭐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있죠. 현대 음악이라고 불리는 음악들이 대체로 그렇게 처음에 나쁜 첫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저도 그래서 그냥 안 들었으면 됐을 텐데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들었는데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냐면은 제가 한 10대 때쯤부터 이제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이야 뭐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은 모든 음악을 다 찾아 들을 수 있지만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때는 막 2만 원을 주고 음반을 사서 듣거나 아니면 티켓을 이문세 사서 별밤에서 녹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찾아다니면서 듣다 보면은 돈을 꽤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반을 뭐 맨날 듣던 걸 듣다가도 새로운 걸 계속 듣고 싶잖아요. 찾아서 사서 들었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상이 안 들어 하기에는 이미 내가 쓴 돈이 너무 냈고. 큰 거예요. 그러네. 이게 뭘까? 내가 뭘 몰라서 그런가? 하는 느낌으로 뭐라도 좋은 걸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다가 이상하게 그 낯선 것이 주는 불편함에 흥미를 너무 많이 느끼게 돼버려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요즘 스트리밍하고 앨범 사는 거에 가장 큰 차이 거기 있을 수도 있겠네요. 스트리밍은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미 돈 내고 사버렸으니까 억울해서 들어야 돼요. 사실 그 억울한 마음도 드는 거죠. 그때 당근마켓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공연에 가서 그런 음악을 만난다 해도 갑자기 막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듣고 나면은 처음엔 이상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보니 나름 이상한 매력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곡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10대와 20대 초반에 저희 어떤 소중한 결제의 경험이 오늘날 저를 이런 자리에 이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조금은 불편해하는 걸 더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네. 어느 정도냐면 저는 그 바하식의 네. 완전히 그 정형화된 화성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것도 근데-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여기서 빗나가는 게 이제 클래식 음악 중에서는 드뷔시로 오면지 빗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쵸. 그 드뷔시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불편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네. 지금은 사실 더 나간 음악이 많아서 드뷔시조차도
정형화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재즈를 듣기 시작했는데 재즈도 보면 뭐 7화음 뭐 이렇게 하면서 전통 화성학에서는 잘 안 쓰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요까지는 저는 편안해요. 근데 더 나간 또 재즈가 있죠. 또 아방가르드 재즈. 그렇게 가면 재즈. 이제 뭐 네. 아방가르드나 뭐 그 뭐라 하죠? 컨템포러리 재즈 네. 이쪽으로 가면 또 저는 약간 낯설죠. 그거를 매일 듣기에는 좀 불편한. 그렇죠. 저도 그래서 R&B를 듣는 거예요. 아. 중화를 시켜주는 시간이 저에게도 필요한. 그렇죠. 네. R&B는 참 그래도 예상한 대로 많이 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상한 대로 간다는 걸 그분들이 싫어하려냐. 저는 되게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리학자 김상우, 또 인터뷰를 잘하는 분이죠. 김지수 기자, 또 저희 국악방송에서 원일의 여시아문에서 작곡가 원일과의 대화의 부분, 음악학자 이희경, 또 제약회사의 네, 임원의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네. 뭐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제일 제가 만날 기회가 없는 분들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리학자 김상욱 선생님 그리고 제약회사 그 CTO였던 그 마티아스 SM 프라이스와의 대화가 제일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악에 대해서 막 엄청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나오지 않거든요. 이 인터뷰에서도. 근데 정말 무언가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그 서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제약기업의 CTO, SM 프라이스와의 대화가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짧아요. 근데 뭔가 압축적으로 저에게 전달해주는 바가 되게 컸었어요. 정말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야만 하는 그런 과업이 제약회사의 사람들에게도 있고 작곡가에게도 있고 그런 공통점에 대해서 그 둘이 막 찾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에서 겪어야만 하는 어떤 시행착오들, 실패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또 상상력, 뭐 실험을 설계할 때 누구랑 협력해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제약회사 분께서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이 작곡가 진은숙 당신이 하는 일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 하면서 먼저 유사점을 찾아서 막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음악이 약은 아니지만 이게 참 비슷한 구석이 또 이렇게 있다고도 보여지는구나. 이런 것도 참 신기했고 뭔가 없는 것을 창조해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통점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의 CTO라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네. 뭔 일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하네요. 일단 뭔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할 지경입니다. 만약에 우리 큐레이터님께서 네. 진은숙 작곡가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네. 라면 뭐라고 물어보실 저라면은 겁니까? 저는 많이 꾸는 꿈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꿈이요? 왜냐면은 여기 이 책 안에서 나온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일부 조금씩 언급되는 게 그 진은숙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아요. 그래서 뭐 꿈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분은 꿈을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어떤 꿈이 자기에게 약간 예지몽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꿈이 작품 세계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작자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이런 거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고 또 꿈을 꾸다 보면은 뭔가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뭔가 자꾸 등장하는 반복적인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은숙의 머릿속에 꿈속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어떤 마을이 있다면 무슨 모양일까? 뭐 이런 거 꿈에서의 그 진은숙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책을 보시면서 좋으셨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인터뷰집이나 대담집이 진짜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그래요?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워낙 진은숙의 음악을 그런 약간 저의 이상한 마음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 인터뷰 구성이 너무 계속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그냥 재밌고 한 3일 연속으로 그냥 완전 빠르게 완독을 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편집을 너무 정제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사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나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 하는 정말 사람들이 인터뷰하다가 할 법한 이야기들 네. 이런 것까지 되게 가벼운 문체로 막 다 쓰여 있어가지고 정말 생생한 그들의 대화, 어떤 전문가들의 대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쯤에서 좀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들을까요?
그 진은숙이 이제 서울시향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그리고 정명훈 지휘자랑 함께 낸 음반이 있어요. 세계의 협주곡이라고 하는 음반이고 도이치그라모폰에서 발매된 음반인데요. 그 중에 그 김선욱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협연자로 나섰던 피아노 협주곡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도 진짜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누군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곡인데 그중에서도 2악장의 조금 앞부분이 그 진은숙이 만드는 묘하게 아름답고 약간 무시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복잡스러운 그런 음향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2악장의 앞부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악을 들을 때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불편할 수도 있다. 이걸 각오를 하시고 함께 들어보시죠. 세계의 협주곡이라는 앨범에서 피아노 협주곡 중에 2악장의 전반부의 일부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진은숙이 작곡했고요.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떨립니다. 아까까지 저희와 함께하던 분들이 지금 다 채널 돌아갔을까 봐 떨립니다. 안 돼. 돌아오세요. 네. 자, 피아노 협주곡 2악장 중에 앞부분의 일부를 감상하셨습니다. 진은숙의 작곡,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어떤 형용사를 써볼까요? 저는 일단 긍정적이고 아주 네. 최상급의 표현 중에 골라보자면 반짝반짝하다. 반짝반짝하다. 찬란하다. 일단 이렇게 선점해 보겠습니다. 아니 형용사의 어떤 말이 부정적이라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뭔가 이게 저거예요. 그 기괴하고 맞아요. 그것도 음산하고 그리고 진짜 무슨 공포 영화 같고 그런 말을 남겨주셨네요. 소피님이 와 정명훈 지휘자님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 곡의 제목을 듣지 못했는데 앨범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도시의 소리 같기도 하고 스릴러, 서스펜스 영화, 배경음악 같기도 한 오묘한 음악이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긴장감이 있고 약간 날선 느낌, 맞아요. 예리한 느낌 이런 게 또 날 있죠. 불편하게 하는. 네. 그래서 제가 찾아 들을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러기 쉽지 맞아요. 근데 자꾸 저 신혜슬님은 네. 이런 공연 뜨면 찾아간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찾아가고 막 제가 막 운전을 하면서 이런 걸 들을 순 없어요. 네. 언제는 이렇게 현대 음악을 좀 많이 알고 싶다 해서 운전할 때도 듣고 운동할 때도 듣는데 막 목이 결리더라고요. 이거 운동할 때 들으면 아플 것 같은데? 아파요. 실제로 다쳤어요. 이런 곡을 주화인마에 하면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곡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환경에 가야지만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걸 또 그때 깨달았어요. 굉장히 큰 콘서트홀에서 좋은 울림 속에서 들었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음악이 이런 현대 음악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또 반대로 한번 해봤기도 했고요. 근데 그래서 또 가셨어요, 이것도? 어디서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 연주를 못 들었고 나중에 음반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런 종류의 공연들을 할 때는 꼭 찾아가죠. 왜냐면은 이런 낯선 거를 듣고 느껴지는 그 나에게서 생기는 그 이상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 불편함이기도 하고 어색함이기도 하고 좀 성가셔지는 그런 느낌, 곤두서는 느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음악이 줄 수 있는 저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험을 그래 나도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들어봐야지 하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있죠. 그렇군요. 5015님이 피아노 협주곡이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심오한 느낌이네요 하셨고요. 8231님이 새롭고 잔잔한 물결 속에 전기 흐름처럼 느껴지네요. 방탈출 게임할 때 듣고 싶은 노래. 방탈출 안 될 때 나올 것 같은 노래네요. 사장님 불러야 될 것 같을 때 그때 전화해야 나오는 될 노래. 때. 예. 저 좀 구해주세요. 이런 뜨거.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저 어젯밤에 꾼 꿈 생각이 났어요. 사실 어젯밤도 아니지 오늘 아침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깨기 직전까지 그 꿈을 꿨던 것 같아서 네. 수영장이었는데요. 제가 네.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갈 시간이래요. 다 나가래요. 근데 저만 마치 못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나도 나가야 되는데 네. 막 그런 거 있죠. 내 앞에서 수건이 다 떨어지고 어, 수건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나만 덩그러니. 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대충 그냥 옷으로 닦아가지고 젖은 옷 입고 나가려고 했더니 내 앞에서 문 잠기고 막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오, 여기 딱 어울리는 곡이지 않습니까? 역시 꿈의 세계를 떠올렸다. 일맥상통하는 그러네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이 진은숙과의 대화라는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 공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5월에 하는 공연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좀 듣기 어려운, 만나기 어려운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또 소개하려고 가져왔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무려 신작 오페라를 올립니다. 더 라이징 월드, 물의 정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페라를 새로 신규 제작을 해서 올리는데요. 이런 일이 정말 잘 없습니다. 오페라는 보통 이제 뭐 해외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악단이 와가지고 공연을 그냥 한다, 뭐 내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미 있는 곡을 국내 오페라단이 연주한다, 요 정도인데 신작을 만드는 거는 진짜 예산과 시간과 들이는 노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중요하게 정말 화려한 제작진과 출연진을 모시고 만드는 공연이어가지고 가져왔고, 요게 또 이야기도 좀 재미가 있어요. 저도 아직 뭐 이게 공개는 안 된, 아직 5월에나 이제 시작하는 공연이라 저도 아주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이제 만든 공연이다 보니까 한국의 소재, 물귀신 이라는 소재와 이제 물시계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물귀신이 나오는 오페라. 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포스터를 올렸는데 네. 포스터가 확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확 무섭습니다. 그죠. 네. 이게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이야기가 정말 귀신 들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한 왕국의 공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물이 너무 막 범람을 하는 거예요. 막 계곡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고 비가 계속해서 오고, 그래서 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와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이야기가 이번 오페라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진은숙 작곡가의 작품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하게 한국 작곡가가 아니라 호주의 오페라 작곡가 메리 네. 핀스터러라고 하는 작곡가의 작품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물론 한국 작곡가들이 오페라를 만들어요. 뭐 배삼식의 극본에 뭐 최우정의 작곡가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만든 한국 근현대사의 한 장면을 그린 오페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물귀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호주의 작곡가와 이제 극작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극작가도 이제 호주 분인데, 그 두 분이 이제 이야기의 기틀을 잡고, 그 지휘자랑 연출가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와서 또 한국의 소프라노들, 한국의 이제 성악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아주 묘한 국제적인 공연이 이제 한국의 소재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야, 한국의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거를 외국 작곡가가 봤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 우리 거일 때,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에서 잘 모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요새 여행객들이나 혹은 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은 이런 장점이 있어 할 때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보았을 때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물귀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이게 물귀신이 이제 정말 물에 사는 귀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 설정상 그 물귀신이 그 공주의 몸에 들어갔다. 물을 통해서 어떻게 공주의 몸에 들어가서 뭐 이런 재앙들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공주의 몸에 있는 물귀신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기 위한 어떤 또 다른 협력자들이 등장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약간 궁금증은 이분들이 물귀신을 알았을까? 뭐 물론 물에 사는 귀신, 뭐 여러 전통이나 또 다른 신화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거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셨을지, 아니면 요 물귀신이라는 걸로 뭐 물에 관한 뭘 하자라는 거는 뭐 예술의 전당 측에서 제안을 했을지, 뭐 이런 차이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오페라로 어떻게 해석되어서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어떤 포인트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 제작진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제작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곡가 메리 핀스터러랑 이제 그 극작가 톰 라이트가 이제 호주 사람이고요. 네. 지휘자는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오즈구지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신작 오페라의 지휘라는 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시고, 무대 연출은 스티븐 카르라고 하는 캐나다 쪽의 무대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무대 연출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은 이제 소프라노들입니다. 이번에 이 물귀신 이야기가 여성 서사예요. 그래서 물귀신의 이제
어떻게 잠식당한 네. 그 공주가 있고 그 공주를 빼내기 위한 어떤 시계장인이라는 또 그 여성 캐릭터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두 여성 주연의 투탑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이고 이번에 그 소프라노 황수미 씨와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씨가 이렇게 그 주연들을 맡아서 하시는데 황수미 소프라노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러서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딱 엄청 크게 각인이 됐었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미성의 소유자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이제 공주 역을 맡아서 이제 그런 혼돈의 경험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성장하는 캐릭터의 역할을 이렇게 또 보여주실 예정이에요. 아니 그럼 뭐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 빼고는 전부 외국인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내용은 완전 한국적이고 이게 굉장히 지금 뭔가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네. 네. 복잡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직 안 보셨으니까 사실 아직 개봉도 안 한 거고. 그렇죠. 이제 막 예매창이 이제 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매를 하고 막 기대하는 마음을 이렇게 막 공유를 하는 와중인데 그래서 여기서 한국적인 게 뭘까 이런 궁금증도 저와 이제 제 주변의 리스너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 검은고를 쓴대 뭐 이런 소문처럼 검은고가 어디 들어간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검은고로 뭐가 이렇게 뭐 섬세한 뭐가 또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또 한국 가수들이 나와서 한국에 연관이 있는 서사를 이렇게 쫙 풀어낼 예정인데. 그럼 뭐 선율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음악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서 그런 한국의 맥락 같은 거 어떻게 살려낼까? 그 분위기 어떻게 잡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한 와중이죠. 그리고 또 물의 정령이라고 그러니까 물의 정령과 물귀신과 뭐 그 중간에 뭐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군가에게 빙의 되고 이런 거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네. 어떻게 만들었을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딱 뭔가 이제 공연 시작하자마자 다들 달려가서 보고 다들 한마디씩 할 것 같은 제가 볼 때 첫날 공연 끝나고 나면 그 네. 감상평 내지는 블로그 글 이런 거 쫙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저도 찾아볼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뭐라는 거야? 이거 궁금해서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진은숙 작곡가도 오페라에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세계 무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방금 소개해 주신 작품도 국내에서 제작되는 창작 오페라이고요. 네. 고전 오페라는 사실 많이 보기도 했고 뭐 많이 안 봤어도 그 가장 유명한 아리아는 어떻게든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창작 오페라의 매력은 어떻습니까? 이 음악계나 관객들은 어떤 부분을 좋아하나요? 창작 오페라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새로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만든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축배의 노래, 뭐 라트라비아타 뭐 이런 유명한 그 오페라나 오페라 아리아라고 한다면은 너무 남의 나라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막 네. 정말 그래 딴 나라에선 저런 극음악을 즐겼었구나 뭐 이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창작 오페라라고 하면은 예컨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1945라고 하는 되게 또 화제가 됐었던 한국 오페라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배삼식 극작가와 최우정 작곡가가 만든 건데 해방이 됐을 때 만주에 가 있었던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배삼식 작가가 이미 극본을 써놨었던 거를 오페라화하면서 그 만주에 남은 한국인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막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여기 뭐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런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그 시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담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들려오는 음악들 뭐 한 45년쯤 되면은 이미 약간의 그 뭐랄까요 엔카 트로트풍 뭐 이런 음악도 조금씩 그 풍기는 게 있을 때고 재즈의 영향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들어올 때고 근데 서양 음악도 좀 들어왔을 때고 해서 그 시대에 들었을 법한 음악들도 조금 상상이 되는 그런 음악들이 막 담기고 서사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궁금해할 만한 한국인들의 서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즘 한국 창작 오페라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야기, 우리 음악, 우리의 경험을 담은 무대가 궁금하다. 이런 마음을 좀 충족시켜주는 게 될 수가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도 그럴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오페라라고 하면 흔히 생각나는 건 뭐 독일어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어로 오페라는 뮤지컬 느낌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약간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완전 선입견이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그래요. 막 네. 오페라 아리아면 뭐 이탈리아, 뭐 독일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 유럽어권의 나라 말로 이제 하고
또 이제 영화는 어쨌든 뮤지컬의 그 네, 강세가 네. 워낙 있다 보니까. 팬텀 오브 디 오페라나 뭐 이런 거 생각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영어로 했을 때 그 느낌 어떻게 다가올까도 좀 궁금하고 또 그렇죠. 또 우리말로 오페라를 하면 어떻게 느낌이 나올까요? 우리말로 오페라를 해도 사실 그 오페라 장르의 특성상 그리고 성악가들이 이탈리아어로 워낙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발음에 특화된 그 발음을 하기 좋은 선율형 같은 게 좀 있대요. 그래서 뭐 중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막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판을 막 청산해 하고 첫 박에 찍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오페라는 이렇게 부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하면서 길게 뽑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던가 선율을 만드는 그 형태 이런 게 조금 다르다는 작곡가들의 이야기가 좀 전해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태리 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의 끝이 자음이 아니죠. 다 네. 모음으로 끝나죠, 거의. 모음으로 끝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음을 할 때 만약에 마지막 음이면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말은 만약에 비읍 받침이나 기역 받침으로 끝나면 그 음을 길게 닫히니까.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이제 언어랑 그런 선율형의 차이에 딱 맞물린 뭔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로 뭐 하기는 어려워서 일부러 좀 그것을 약간 어허. 풀어가지고 뭐 좀 가사를 좀 다르게 쓴다던가 뭐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어로 잘하기 좋은 오페라는 뭘까? 이런 고민들도 작곡가들의 되게 실질적인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오페라는 뭘까? 이거 갑자기 고민하게 되네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생각 없습니까? 한국어로 하기 좋은 오페라 내용 여러분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 이번 오페라의 연주도 매우 기대가 되고 그날 공연 자체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오페라를 보러 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관람 포인트를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여기서 키워드로 삼은 두 가지 아이템이 물귀신과 물시계예요. 그래서 그 물귀신을 꺼내는 뭔가 방법 중에 물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물이라는 물과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그게 다시 이제 추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모두 흐르는 것이잖아요. 음악도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되게 유연하고 막 부드러운 사운드, 뭐 계속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고 어디로든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흐르는 소리들에 대한 감각이 되게 두드러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물이 주는 느낌과 그것이 소리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뭐 이런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좀 음악적인 감상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로 이제 그거를 노래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들릴까? 오페라처럼 들릴까? 뭐 이런 궁금증. 이렇게 두 가지가 저의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왠지 음악 느낌이 방금 들었던 우리 진선욱 작곡가님의 그 피아노 협주곡하고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묘하게 흐르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네네네네. 그럴 수도 보통 음악이 이제 뭐 기승전결이 있다 그러면 쫙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서 빵 터지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스멀스멀스멀. 지나가다가 또 바뀌어 있고, 네. 어디 도착해 있고. 여기서 박수 쳐야 되나?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고민할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작 공연장 가면은 다들 박수를 언제 칠지 몰라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 누가 치면 따라 치려고 맞아요. 하죠. 앞쪽에서 관계자가 먼저 치면 따라치고 막 이런 것도 예. 눈치 싸움입니다. 그 완전 눈치 싸움이죠. 혹시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게 있다면요, 이번 작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야기도 또 어떻게 풀릴까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오페라에서도 여성들은 늘 죽거나 미치거나 뭐 사라지거나 늘 조연인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끌려다니는 그런 배역일 때가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막 싸워 이기고 누구를 구해주고 이것은 왕자님들의 몫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주가 이제 물론 주인공이고 약간 물귀신이 빙의된 뭐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구해주는 사람, 그 시계장인으로 나올 분도 이제 여성 성악가라는 점에서 이제 그 여성 서사에서의 그 케미랄까 이런 것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그런 것을 이제 또 저희 시대의 여성 리스너들이 워낙 궁금해하고 또 좋아라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이야기의 구조 이런 것도 많이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 부분이 2025년 21세기 오페라가 갖는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인 거죠. 옛날에는 그냥 그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상 네. 그냥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남성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갔었다면 이제 그게 지금 시대에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역할도 더 세지고 예전 같으면은 주목받지도 않고 무시당했을 여성들 사이의 문제도 좀 더 부각되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뭔가 한국적인 그런 내용들 더하기 여성의 내용들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작품이 공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잠깐만요. 작품 이름이 뭐였죠? 지나갔네. 네, 이게 물의 정령이라는 제목이고 그 전체 풀네임은 더 라이징 월드. 더 라이징 월드 물의 정령 5월 25일부터 한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음악 얘기 또 음악과 얽힌 책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신예슬 평론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